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 손님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핫한 분입니다. 강혜령 기자님. 제가 기자 시절에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뉴스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독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기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문자를 보내서 한 번만 출연해달라. 그래서 회사 허락을 받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좀 많이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혜령 기자님 본인 소개 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전자팀인데 주로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강혜령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뿐만 아니라 강혜령의 하이엔드 테크라고 해서 좀 기술을 딥하게 그리고 재밌게 소개시켜드리는 코너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강혜령의 반도체 탐구 생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대표님 요청을 받고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채널에 나온 게 너무 영광이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에 따릅니다. 오늘 배우고 가겠습니다. 고수에게. 나온 목적은 다 달성했어요. 네, 홍보 다 했으니까 댓글 상단 링크에 우리 강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과 텔레그램 채널을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 만나면 저도 이제 전직 기자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옛날 이야기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 안석형 기자의 안테나 못지않게 좋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진짜 필드에서 정말 제일 최신의 내용들을 다루는 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 취재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반도체 취재는 제가 경력은 2017년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전자신문이라는 회사에서 2019년 1월에 처음으로 반도체 취재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의 5년이면 제일 팍팍 머리가 돌아갈 때거든요. 제일 회사에서 뽑아먹을 게 많은 충분히 트레이닝도 돼 있고 일시키기 딱 좋은 연차인데요. 일단 올해 2024년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처럼 반도체가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혹시 올해 톱3 사건 이런 거 뽑는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초월한 뭐 이런 사건들이나 뭐 이런 걸 해서 3개 정도 본인 인상 깊은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타임라인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영현 부회장 인사 중간 인사 그게 5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인사 시즌 이제 들어섰긴 하지만 보통 연말에 이제 사장단 인사나 또 최고의 수뇌부를 최고의 수뇌부를 갑자기 이렇게 정말 모두가 예상 못한 깜짝 인사여서 그러면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앞으로 어떤 쇄신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가 궁금한 것과 동시에 지금 진짜 삼성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디램 파운드리 다 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내부에서도 뭔가 경고음이 울렸구나. 이런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사실 삼성전자 디램 보도에 아니면 파운드리 보도에 대해서 쉬쉬하던 것들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결정적인 계기. 이제 10월 초 잠정 실적 나왔을 때 10월 초 이때 뭔가 사과문 발표하신 전에 되게 뭔가 울렸던 경고음. 파격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DS 부문장이 사실 부회장 아니면 보통 이제 사장급인데 사장들을 사업부장들을 총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5월에 중간 인사로 바꾸는 것도 저도 저희 반도체를 18년 동안 봤는데 처음이었고요. 처음이죠. 네,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2013년에 정말 최전성기, 메모리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영현 부회장이 보통 이제 영전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삼성은 전자하고 후자로 나뉘는데 보통 이게 뭐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죠. 보통 이제 전자 말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약간 아래로 보면서 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영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돌아온 경우 굉장히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의 삼성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결국 올해 연말 인사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간 인사로 바뀐 전영현 부회장이 본인의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개혁의 강도를
네. 우리는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어떤 칼을 빼들고 그 칼이 유효한가? 네. DS 부분에 탁탁 그분의 방침대로 꽂힐 수 있을 것인가? 분석 기사 준비하고 계시죠? 아, 예. 네. 우리 분석 기사 올라오면 네. 또 한번 네, 인사 기사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근데. 그렇죠. 인사 어떻게 될지 기사가. 모르니까 맞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사건. 이것도 초유의 사건이네요. 근데 올해는 초유가 아닌 것 같은 게 네. 타임라인별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1분기에도 한번 사실 맞습니다. 제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설마 그래 잠시 뭔가 마찰적인 요인이겠지 이게 네.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업계에 좀 거의 없었죠. 예, 그리고 뭐 HBM 사실 전체 디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아, 물론 뭐 유행이지만 맞습니다. 정말 핫하긴 하지만. 근데 뭐 1분기 그랬다 치고 근데 3분기에도 아직 픽스된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31일에 나오지만 거의 많이 차이 나면 정말 2조. 그죠. 2조. 예, 2조. 어떤 분은 또 3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간 것 같고. 네. 이거는 정말 저는 큰 사건 같아요. 제가 과거 사례를 찾아봤더니 2007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더라고요. 디램의 수율이 하이닉스가 앞지르는 바람에 이건희 회장이 너무 크게 화를 내시면서 황창규 당시 사장을 질책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수율일 뿐. 뭔가 그렇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반전되진 않았는데 올해 벌써 2번이나 그것도 매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뭔가 몇 년이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뭐 한 5년 정도 취재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렇죠.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정말 중량감 있는 이벤트라서 그럼 세 번째는 과연 뭘까? 세 번째는 제가 타임라인별로 말씀드리다고 했는데 네. 마이크론, 저는 마이크론 얘기하고 싶어요. 어. 마이크론의 HBM3 퀄 통과. 8단이죠. 8단이죠. 네네. 이거를 삼성전자보다 먼저 퀄을 받았다? 저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거 혹시나 언론 플레이 아닌가? 처음에는 예, 약간 예.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네. 공식적으로 그게 H200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H200이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엔비디아의 쿼트를 땄어요, 또. 맞아요. 네. 예. 뇌피셜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6월 초에 제가 대만 컴퓨텍스 전시회를 갔었거든요. 그때도 마이크론 기자 간담회를 갈 기회가 있어서 디램 개발하시는 총괄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께 HBM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깨가 이렇게 되셔가지고 자신감이 막 장난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BM4는 뭐 내년 상반기에 샘플 출시할 거고 3E는 우리가 정말 월드 베스트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렇게 자신감을 표시하시더니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12단까지 샘플 shipping했다 뭐 이런 발표도 또 하셔서 와 마이크론 너무 세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블랙웰에는 빌트인이 된 건가요? 마이크론 제품이? 그거는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일단 저도. H200은 네. 그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네, 그 네. 뒤에 블랙웰에 들어갔는지는 되게 궁금한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예, 이야기가 없고 근데 12단이 이제 shipping됐다고는 언급을 했으니까 테스트는 아주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한테 보내는 신뢰감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크론이 들어갈 포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지 않을까. 그렇죠. 목표 자체가 뭐 아주 그 마켓쉐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톤업이 되는 것 같고 네. 여기 또 그 공교롭게도 TC본도 제일 잘한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 점점 더 장비를 많이 납품하면서 네. 수율이 좋아졌나 이런 좀 걱정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공시하지 않을 만큼 계속 네. 미미하게 맞습니다. 납품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분기 한미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론 비중이 꽤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네. 알고 있지만 제가 함부로 알겠습니다. 네. 네.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벌써 뭐 이 정도면 영상 한 개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님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보는 우리 강 기자님이 내년에 보는 주목할 만한 이벤트 혹시나 기술 탑3 정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좀 밀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술이라서 네네. 실리콘 포토닉스. 네, 저도 그 기사랑 영상 봤는데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개념을 잡는데.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네. 실리콘 포토닉스는 제가 좀 이렇게 늦게 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이게 기술이 무르익으려면 네. 한 5년? 뭐 길면 7년 정도는 있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우리 강 기자님 기사를 보고 이거 생각보다 빨리 오는구나. 왜냐면 TSMC 코어스에다가 네. 여기에 COUP가 올라가는 게 내년이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TSMC 로드맵을 보면 2025년에 플러그블 형태로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스위치 형태로 해서 아마 CPU나 XPU 옆에 붙는 거겠죠. 그렇게 나오고 2027년쯤 되니까 아예 그 기판 안에 CPU가 딱 올라가가지고 포토닉스가 딱 아예 달라붙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진보가 너무 빨라 보이고 그래서 내년 당장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TSMC가 생산에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세계 파운드리 정말 지존이잖아요. 60%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의 어떤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을 하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고객사들이 되게 굴지의 기업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마벨이나 브로드컴 같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는 너무너무 멋진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TSMC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레이더로 잡혀서 내년에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또 삼성은 어떤 기술로 대응을 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기사를 쓰긴 했는데 내부에서 이름을 짓긴 했더라고요. 그 패키징 플랫폼에 그렇죠. iCube EOSO 그렇죠. 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가 너무 저는 궁금해요. 그렇죠. 저는 엔비디아 입김이 사실 TSMC한테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불과 한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약간 그 글래스 코어 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TSMC가. 그래서 저기는 실리콘 인터포즈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글래스 코어 기판 쪽에서 별로 네거티브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톤이 바뀌었는데 그게 젠슨 황이 TSMC 방문하고 나서 좀 약간 그런 저는 느낌적인 느낌 좀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려면 거기서 이제 손실률, 신호 손실률이 좀 적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 하면 훨씬 더 손실률이 적고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빨리 좀 시프팅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노룩스 5세대 탭 인수도 9D로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 컨셉에 대해서 이게 아주 먼 로드맵 상의 기술이 아니라 빨리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 뭐 코이런트 같은 회사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사실 글래스 기판하고 그 CPU 코옵틱스 패키지하고 별개의 기술로 봤거든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연결성, 그 CPU와 기판 간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또 이게 정말 차세대 기술들로 연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팬아웃 PLP. PLP, 패널 레벨 패키지. 왜냐면 이 기판 사이즈가 유리기판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또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팬아웃 WLP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팬아웃 PLP를 한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긴 했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TSMC도. 그렇죠, 한 개밖에 안 됐네요. 아니, 뭔가 드릴 말씀이 뒤에 더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약간만 하고 두 번째는 식각 쪽인데 극저온 식각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크라이오제닉이라는 기술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통상의 식각하고는 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웨이퍼 그 챔버 안에 있는 그 웨이퍼의 온도가 원래는 상온이었다면 크라이오제닉 같은 경우에는 그 칠러의 어떤 세기를 더 높여가지고 영하 60도 정도까지 낮춰서 이런저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식각을 할 때 쓰던 패시베이션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가열차게 식각을 할 수 있어서 첨단 에너지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장비사에서도 하고 칩메이커 업체들도 하고 이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확실히 좀 더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V10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크라이오제닉을 지금 맞붙은 기업이 두 개의 큰 장비사들, 램리서치랑 도쿄 일렉트로닉 크게 지금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승자가 누굴까? 지금까지 듣기로는 도쿄 일렉트로닉 그렇죠. 극중 시각은 텔이 먼저 좀 드라이브를 걸었고 네. 지금 평가 결과도 나쁘지 않고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 들리는데 램리서치도 얼마 전에 미디어 간담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극저온 시각의 원조다. 그리고 이미 칩메이커들의 팹에 들어가 있는 극저온 장비는 모두가 우리 거다. 이렇게 되게 자신감을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라고 그러면 반도체에서 보통 유전체 시각 쪽이 있고 이제 전도체 시각 쪽이 있는데 보통 램 리서치가 전도체 쪽 시각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원래 유전체 시각은 이제 텔이 원래 잘하는 걸로. 그래서 보면 약간 그 낸드의 채널 홀 뚫는 거는 램 리서치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텔이 치고 들어와서 극저온 시각 가지고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라는 건데 이제 램 리서치가 안 그럴 텐데 라는 그쵸. 지금 상황인 거죠. 그 두 회사가 또 재밌는 게 펄스 DC 기술을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의 차이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펄스 DC를 지금 플라즈마 소스 말씀하시는 플라즈마 소스 그 이제 ACDC 뭐 이렇게 나뉘는데 DC 중에서도 펄스 DC 해가지고 꽝꽝꽝 맥박처럼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파고 들어가는 더 파고 들어가는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적용을 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크라이오 플러스 펄스 DC 해가지고 첨단 랜드 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가장 최근에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아직 펄스 DC는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우리 고유의 AC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이랄까 안정성이랄까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펄스 DC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텔하고 램 리서치의 경쟁인데 약간 국내에서 보면 프록시로 보면 약간 그 TCK하고 하나 머티리얼스가 약간 그러네요. 약간 그런 구도가 있는데 이게 약간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그 파츠에 딱 붙어 있는 애들이 그렇죠. 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저온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일 것 같고 나중에 그 좀 기회가 되면 다시 모셔서 업데이트 좀 해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것도 장비 얘기인데요. MI 계측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사를 썼는데 이 HBM이 이거는 SK하이닉스 쪽 위주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HBM이 너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공급 부족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수율 문제도 있고 그렇죠. 공급을 늘리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은 방법이 웨이퍼의 수율을 더 올려야 돼요. 다이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MI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이제 다이를 쌓기 전에 생기는 그런 오류를 잡으면 쌓고 나서도 훨씬 더 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에 그래서 넥스틴 장비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 제가 기사 썼는데 그 3D 검사 장비 원래 넥스틴은 회로 패턴 쪽에 이제 원래 검사하는 기술을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저는 HBM에 일단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갈 때 이 웨이퍼를 그라인딩 하다 보면 웨이퍼가 훨씬 얇아지는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얇아지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소잉 하거나 뭐 다이 형태로 만들 때 워피지가 엄청 심해진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다이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2D 검사 장비로는 검사를 제대로 못 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3D 장비로 가면 이런 굴곡진 것들을 더 자세히 검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크랙들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AOI로 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외관 검사. 외관 형태인 것 같아요. 외관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이단에서 그렇게 훨씬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쌓고 나서 어떤 극한의 테스트를 해도 크랙에서 좀 더 안전하고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SK하이닉스도 그 장비를 되게 선호하고 있고, 근데 그 장비가 뭐 캠텍이나 아니면 KLA보다도 먼저 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글로벌 캠텍이나 KLA 같은 네. 업체들이 잘하는 네. 쪽인데, 네. 여기 이제 HBM 쪽에 커스터마이징해서 넥스틴이 좀 이제, 그런가요? 잘.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소식이. 그러네요. 저는 넥스틴이 항상 이제 많은 이익을 뽑아냈는데, 멀티풀에 대해서는 항상 캡이 닫혀있던 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SK 하이닉스하고 그쪽이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러면, 정말 회사 레벨업이. 그러니까 이게 12단뿐만 아니고 네. 뭔가 16단까지 확장성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서.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투자의 판단이 아니라 이게 산업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식 투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게스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산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에는 여러분들 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또 불러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쓴 기사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세 가지 MI, 네네, 기술을 굉장히 관심 깊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내용인데 벌써 영상 하나가 지금 1시간 찍는다고 하셨는데 40분 갔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이제 깊게 강론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우리 강 기자님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